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그게 제 삶을 바다 너머로 이끌었습니다. 잊힌 이름, 숨겨진 뿌리, 그리고 제주에서 마주한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들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단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그때는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일하고 있는 레일라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도 바닷속을 처음 경험한 곳도 케이프타운이었죠. 어릴 적부터 바다와 함께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닷속의 고요함은 제게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느껴졌고, 물속에서 느끼는 무중력의 자유는 현실의 무게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제 일상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사건의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역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한 분과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그분께서 한 장의 사진을 제게 보내오신 겁니다. 혹시 이분 가족분이신가요? 라는 짧은 질문과 함께요. 첨부된 사진은 흑백이었고 오래된 인화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제 어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1943년 제주.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주라니.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얼핏 보면 지에판의 오타가 아닐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검색을 해보니 그것은 한국의 남쪽 끝에 있는 섬 제주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끌림, 아니 어떤 무언가가 저를 그곳으로 당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가족에게는 오래전부터 말하지 않는 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극도로 꺼리셨습니다. 전쟁 중에 가족을 떠났어.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 말은 마치 누군가의 대사처럼 기계적으로 반복되었고 점점 저는 그것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여름이면 해변가에 가서 조용히 앉아있곤 하셨고 혼자서 사진을 꺼내어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결국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진도 그 기억도 잊혀져 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사진이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났고 그것도 한국에서 보내져 온 거라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조각들이 들어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교차했고 가슴 한켠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저릿저릿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설령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그 사진 속 여인이 외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이 끌림을 외면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이빙샵에서는 한 달 정도의 휴가를 낼 수 있었고 한국행 항공권도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언어였죠. 한국어는 단어 하나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영어가 통하는 곳이라니 안도했습니다. 인터넷과 여행자 커뮤니티에서 한국과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던 날 어머니께 작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혹시 이 여정이 외할머니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꼭 엄마의 오랜 침묵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찾아올게요. 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물음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다시 제주행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제주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이상하게도 낯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공기의 냄새가 느껴졌어요. 하늘은 케이프타운과는 전혀 다른 빛깔이었고 바람은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다음날 아침 저는 곧장 사진 속 장소로 추정되는 해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역 포럼에서 도움을 받았고 놀랍게도 사진의 배경이 서귀포시 인근의 오래된 해녀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은 관광지라기보다는 여전히 고요하고 오래된 바닷마을 같은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우연히
지훈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그는 바다에서 어떤 물건을 건져 올리고 있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그는 매우 유창한 영어로 대답해 주었고 제 사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 아주 진지하게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장소요. 해녀촌 근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43년이면 아마 일본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이겠네요. 그의 설명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사라졌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고 그곳이 단순한 바닷가가 아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일 수 있다는 사실은 저를 더 깊은 미스터리로 끌어들였어요. 지훈 씨는 제주대학교 부설해양문화유산연구소에서 해양고고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발굴 현장에 한번 오시겠어요? 이곳과 관련된 기록이나 물건들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요. 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무언가를 찾아 제주에 온 탐색자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찾으려는 것은 단지 사진 속의 인물이 아니라 어쩌면 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여행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훈 씨와의 첫 만남 이후 저는 몇 번이나 그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해녀촌을 배경으로 찍힌 젊은 여인의 모습, 그리고 손에 꼭 쥐고 있는 작은 가방.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왜 하필 그 시기에 제주라는 섬에 있었을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지훈 씨는 다음날 아침 발굴 현장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의 팀은 제주 해안가 인근에서 조선시대 후반과 일제강점기 시대에 걸친 어촌 공동체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관광지로 알려진 곳과는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오래된 바위 절벽 아래 해변이었어요. 고무보트를 타고 좁은 해안을 돌며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조심스럽게 유물을 조사하고 있었죠. 그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바닷바람은 제 모발 사이로 스며들며 속삭이듯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제 뼛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반응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요. 지훈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암석과 모래가 뒤섞인 얕은 수심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조개 껍데기와 함께 오래된 토기 조각, 해녀들의 작업 도구로 추정되는 청동 조각 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죠. 저는 놀라운 마음으로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그 풍경에 제 마음은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시기에 기록이 별로 없어서요. 특히 해녀들이 살던 마을이나 혼혈 공동체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지훈 씨는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제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제주에 정착했던 혼혈 이민자 공동체의 일원일 수도 있겠네요. 1940년대면 당시 제주는 수많은 외부 이주자들이 잠시 머물던 장소였어요. 일본, 중국, 심지어 동남아, 아프리카 출신들도 간혹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말은 저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가족은 단 한 번도 외할머니가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 가족사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지훈 씨와 그 팀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유적을 조사하고 오래된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제주라는 공간을 조금씩 이해해갔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조사나 탐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존재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감정적 여정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주의 주민들은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은 인근 마을의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수자 씨 손녀 아니웃과?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자라는 이름은 제 외할머니의 본명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가끔 그렇게 부르셨죠. 그런데 그걸 이 할머니께서 어떻게 알고 계신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혹시 수자라는 분을 아시나요?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외국에서 온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얼굴이 좀 다르게 생겨서 눈에 띄었지. 말은 잘 못했지만
참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어요. 바다를 참 좋아했지. 그 사람도 이 마을을 가족처럼 여겼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저 사진 한 장이 이끌었던 여정이 점점 더 뚜렷한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혼자 해안가에 앉아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은은한 물안개가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할머니가 저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떠났던 그 길을 제가 거꾸로 되짚어오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지훈 씨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협력자, 가이드 같은 존재였지만 점차 그는 제 이야기의 유일한 증인이자 이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제가 질문하면 늘 성실하게 설명해 주었고 제주라는 땅이 가진 아픔과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무언가 조심스러운 벽을 느꼈습니다. 그는 늘 이 땅의 역사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을 사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저는 뿌리 없는 외부인이었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잠깐 머무는 사람. 그 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이 여정이 단지 과거를 밝히는 탐험만은 아니라는 걸요. 언젠가 저는 선택을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그 바닷속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감춰왔던 진실과 제가 몰랐던 나의 한 조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지 1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른 아침부터 기온이 낮고 해무가 심하게 껴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뜻밖의 연락을 주셨습니다. 해녀촌 앞바다 수십 6m 지점에서 오래된 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부는 아직 확인 전이고요. 혹시 같이 보시겠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이 여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절묘하게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수복을 챙겨 입고 지훈 씨와 함께 보트에 올랐습니다. 파도가 거칠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바다도 바람도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도착한 지점은 작은 바위섬 근처였고 해녀들이 자주 작업하던 곳이라 비교적 수심이 얕은 편이었습니다. 바닷속은 흐릿한 탁함 속에서도 묘한 기운이 돌고 있었고 가라앉는 제 심장은 온몸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훈 씨가 가리킨 곳엔 해조류에 뒤덮인 나무 상자가 반쯤 모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상자는 손바닥만 한 금속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해양 생물의 침식으로 인해 쉽게 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천으로 감싸진 몇 개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천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는 낯익은 장신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보곤 했던 펜던트였습니다. 황동으로 만들어진 작은 조개 모양의 펜던트. 그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외할머니와 이름 모를 한국 여성 한 분이 나란히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바닷속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뿌옇게 번진 시야 속에서 저는 그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그 물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외할머니가 제주에서의 삶을 기록한 유일한 증명이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지훈 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보여주며 작게 속삭였어요. 이거 우리 집에 똑같은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늘 서랍 깊숙이 숨겨두셨던. 지훈 씨는 잠시 말없이 펜던트를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펜던트 예전에 혼혈 공동체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전해주던 상징 같은 거였어요. 가족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기억하자는 의미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한국과 아프리카 두 개의 대륙을 품은 혼혈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저를 연구소로 데려가 옛날의 문서 몇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제강점기 말기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제주도에 거주했던 외국인들의 기록이 있었고 그 중 한 구석에 작은 메모처럼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해녀 무리 중 외국계 여성 있음, 피부색 어두움, 수자로 불림. 그 한 줄이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정말 이곳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닌 이 섬의 일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감정이 고조되던 그때 뜻밖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문득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레일라 씨는 이 모든 걸 찾고 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도 갑작스러웠고 너무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주는 뿌리를 지키는데 민감한 곳이에요.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가끔은 새로운 바람이 불어줘야 하는 때도 있어요.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제주라는 섬과 깊이 연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딘가 발을 디디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펜던트를 가슴에 쥐고 있던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이름 혹시 수자가 맞죠? 긴 침묵 끝에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난 내가 알지 않기를 바랐는데 결국 찾았구나.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어떻게 제주에서 살았고 왜 가족과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차별, 사랑과 상실의 이야기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자신의 뿌리를 숨겨야 했고 어머니도 그 무게를 안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고 두려움보다는 감사가 먼저 들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제 존재의 절반을 찾아낸 셈이었으니까요. 처음엔 단지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찾게 된 건 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주에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장맛비처럼 굵고 묵직한 비였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속에서 저는 방 안에 앉아 펜던트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바닷속에서 발견했던 그 상자는 지금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었고 내부에 있던 기록물 일부는 복원 작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와의 관계도 그 사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엔 여전히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외부인이었고 그는 제주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비가 잠시 그친 어느 날 저는 지훈 씨와 마지막 바다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나기 전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고 함께 조용한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일반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오래된 해녀들의 작업장이 있는 바위 절벽 아래쪽이었습니다. 그 바닷가에 앉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는요. 그냥 하나의 단서를 찾고 싶었어요. 왜 외할머니가 사라졌는지, 왜 엄마는 그 이야기를 숨겨왔는지 그냥 그런 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여기서 제자리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했어요. 처음엔 단지 과거를 보존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졌어요. 그 말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떠날 사람과 머물 사람 사이의 이야기로만 남을 수는 없다는 걸요. 그러던 중 제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대사관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어요. 수일 전 제가 보냈던 출생기록 정정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죠. 그리고 그 문서에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의 외조모 수자김은 1951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공식 확인됨. 이에 따라 귀하에게도 이중 국적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순간 저는 그 문장을 수차례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중 국적 자격이라니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만 살았고 한국과는 아무런 법적 연결고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외할머니의 기록이 살아 있었고 그 기록 덕분에 저는 지금 이곳 제주의 딸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지훈 씨에게 전했을 때 그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남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떠날 이유보다 남을 이유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제 여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향 케이프타운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지막 정리를 했고 한 달 뒤 다시 제주로 돌아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어머니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녀 역시 외할머니를 향한 미움이 아닌 이해로 마음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던 마지막 날 지훈 씨는 공항까지 함께 와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흐르는 음악만 들리던 순간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레일라 씨, 아니, 이제 수자 씨 손녀니까 정식으로 말할게요. 제주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돌아와 주세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반드시요. 이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찾고 싶던 진실을 넘어서 지켜야 할 사람들과 기억이라는 더 큰 의미를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펜던트를 목에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 안에는 이제 2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외할머니와 젊은 해녀의 사진. 다른 하나는 제 옆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지훈 씨와 제 사진. 바다는 말이 없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바다를 찾아와 사랑과 뿌리를 찾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게 되었습니다. 단지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그 사진은 제 인생의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